엄청난 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엑시노스 2500을 삼성전자가 쓰지 않았습니다. S25 때. 만약에 삼성전자 설계에 그러게 된다면 칩값 자체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죠? 파운드리 자체가 이익이 남죠. 거의 영업이익이 6조 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높아질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10년 정도 반도체 연구소하고 인사팀에서 일을 했고요. 10년 정도는 반도체 업계에서 강의 컨설팅, 자문 활동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된 책으로는 반도체를 사랑한 남자라는 책하고 그다음에 한국 반도체 미래 3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공학을 전공했고 경제학을 석사로 했고 문화인류학을 통해서 산업을 바라보는 걸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사임당에서 뵈서 반갑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4분기까지 실적 흐름이 강한데 현재 실적 개선의 핵심 동력은 무엇으로 보시는지 먼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소위 반도체 1등 회사에서 2등으로 내려갔다가 아마도 3분기 때 이후로 해서 다시 메모리 업계로 1등을 탈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비율로 보자면은 SK하이닉스와 거의 뭐 용호삼박 관계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기존에 실제로 가장 어려웠던 게 바로 HBM을 중심으로 하는 AI 사이클이었죠. AI 사이클, 어떤 분들은 사이클이 없다고도 하는데 저는 사이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AI 사이클에 HBM의 선에 이제 드디어 탑승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실적의 반등 요소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더 많이 아시다시피 이 단품 디램이라고 하거나 단품 낸드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워낙에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단품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오른 거는 6배, 덜 오른 거는 3배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 단품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이다고 이 두 가지가 삼성전자 4분기 실적에 아주 청신호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머지 삼성전자는 좀 투자하시기 복잡한 게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핸드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하만 카돈이라는 것도 있고 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 영업이익률은 낮을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 자체는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요즘 뭐 산타랠리라고도 하는데요. 항상 겨울에 반도체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뭐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생각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B2C나 이런 시장에서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워낙에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아주 달리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는 아주 실적이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며칠 전에 나왔던 마이크론 실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현재 역사상 3번째로 가장 좋았던 실적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550억 달러로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봤을 때는 마이크론보다 생산성이 2배 이상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은 당연히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4분기까지 실적이 좋습니다. 지금 삼성 주가에 얼마 전 삼성과 엔비디아의 교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뭐 여러분 깐부회동 기억나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젠슨 황하고 이재용 회장도 같이 만났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은 엔비디아라고 하는 AI 사이클의 대표적인 주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가장 비싼 칩을 만들어주는 반도체 설계사랑 협업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GPU라고 불려지는 거죠. GPU라고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가 점유율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뭐 계속적으로 실적도 늘어나기도 하고 실적의 성장세도 아직까지 늘어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있어야만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실적으로 보자면은 1년 반 동안 삼성전자가 소위 엔비디아 승인 못 받던 게 HBM3E라고 보통 부여집니다. 12단짜리고요. 보통 하이닉스에서 HBM3E라고 하는 12단이 한 요만한 1cm 정도 된 직면체거든요. 거기가 한 칩이 가격이 500불 정도 됩니다. 70만 원 정도 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현재 들어가는 블랙웰이라는 시리즈죠. 블랙웰 B200이라고 하는 거에 8개가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가 실제 3분기 후반부터는 삼성도 드디어 엔비디아의 HBM3E를 넣기로 됐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특히 HBM 사이클에서 25년 2분기 때 삼성전자가 최악의 실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HBM3E만 보게 된다면요, 하이닉스가 62,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17이고요. 마이크론이 22였었습니다.
말하자면 삼성전자가 3등을 했었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3분기 때 HBM에 대한 어떤 그 점유율 자체가 하이닉스가 좀 줄어서 55,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마이크론과 아주 붙어있긴 하지만 22로 2등으로 됐고요. 그 마이크론 21이 됐거든요. 말하자면 일단은 바닥을 짚고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당연스럽게 엔비디아의 어떤 교류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이고요. 엔비디아가 HBM이라고 하는 고성능 칩 고대역폭 메모리뿐만 아니라 되게 중요한 거가 일단 첫 번째로는 반품의 디램과 낸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소위 얘기해서 학습용 칩이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되게 많이 들어간 칩, 데이터 많다 그래서 고대역폭의 HBM입니다. HBM뿐만 아니라 근데 이 학습이 끝난 다음에 소위 추론이라고 그러죠. 추론이라고 하는 걸 할 때는 단품 디램이 포함된 GPU가 또 필요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단품의 디램과 낸드라고 하는 거를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년도부터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캠이라고 보통 불려집니다. 피지컬 AI 쓰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CPU 옆에 들어가야 할 메모리 모듈인데요. 그것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크게 이제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메모리로 보자면은 HBM, 단품 D램, 그 다음에 소캠이라고 불려주는 거. 요 세 가지가 엔비디아의 현재 매출뿐만 아니라 미래의 매출, AI 시장의 변동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엔비디아의 교류는 필수일 것이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HBM4라고 보통 불려지죠. HBM4를 얼만큼 당길 수 있을까, 실적이라고 하는 걸.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바로 어저께 촬영행 중에 봤을 때 어저께 소식이었는데 HBM4의 테스트에서 삼성전자가 1등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뭐 소위 황색 언론의 기사는 아니고요. 실제로 봤을 때는 공신된 테스트가 나왔다. 뭐 테스트 잘 됐다 그래서 꼭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기존의 기술력을 봤을 때는 항상 하이닉스 뒤진다고 했던 것들을 실제로 역전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하는데 큰 돈을 주고 비싸게 샀던 거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도 쌉니다. 보통 7% 이상 싸거든요. 네, 7% 정도 싸고 그 다음에 양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벤더가 두 개 있는 건 엔비디아한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삼성전자의 새로운 H4에 들어와서 이제 새로 내년에 나오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루빈 칩입니다. 루빈 칩에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연결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HBM 3, 2하고 4라고 하는 곳에 유입과 이제 실적 평가가 아주 좋았다. 두 번째가 이제 D램 단품이 좋았다. 세 번째가 이제 모듈형 메모리 소캠이라고 하는 게 좋았다. 이것들이 엔비디아 협력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4분기 영업이익 19조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파격적 행보와 전망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각 투자회사들에서도 4분기 영업이익 삼성전자가 19조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5조 이상의 컨센서스가 있다가 19조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단품 D램의 가격의 폭등입니다. 네, 이제 바로 다음 질문 나눌 텐데요. 가격 폭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4분기 때 10월 달에는 물건은 주는데 가격을 안 매겼습니다. 11월 가격 팔 거야? 라고 해도 알겠습니다. 주세요. 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런 형태까지 나왔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AI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HBM 중심이었던 사이클에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이 단품 디램과 낸드가 필요한 데가 왔다. 왜냐하면 바로 AWS나 소위 크라우드 센터 AI 이것들이 소위 얘네들의 센터의 부품의 전환이 일어났다. 요게 이제 이 수요가 갑작스럽게 터져버렸습니다. 이거는 갑작스럽다고 말이 맞는 게 뭐 최태원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 둘 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미 원래는 감산해가지고 가격 올리던 상황에서 감산 안 하고 생산을 늘렸었겠죠. 근데 모든 메모리 회사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AI,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걸 교체 주기의 수요가 터질 줄 몰랐습니다, 실제로. 몰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현재 품귀를 일어나겠고요. 이게 이제 일정 정도 기간이 이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메모리가 웨이퍼가 딱 들어가도 기본적으로 아주 미니멈 해도 3개월이 걸립니다, 만드는데. 네, 보통 반도체는 그 웨이퍼 공정이라고 하는 전 공정이 900번. 그다음에 칩을 만드는 후 공정이 한 300번 진행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장비 한 번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그게 한 번이거든요. 그걸 1200번을 진행해야 반도체가 완성이 됩니다. 네, 그냥 그 기간이 적어도 3개월 걸리고요. 테스트 품질 평가까지 다 진행된다면 거의 4개월 이상 걸린다는 거죠. 말하자면 삼성전자가 이 HBM 말고 단품 DRAM의 품귀라고 하는 게 3분기 말에 갑자기 터졌습니다. 4분기 때 시작이 됐어요. 그럼 이때 생산해도 내년 2월에 나온다는 겁니다.
1월, 2월에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는 너무 부족한 것이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벤토리도 거의 없습니다. 재고도 2주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생산을 늘리는 거, 다시 감산해서 증산 같은 거를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되더라도 내년 초반에야 생산품이 나온다. 그럼 그전까지는 다 정말로 줄 서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런 걸 봤을 때 일단은 단품 디램의 향보가 가장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HBM3E가 이번 19조에 얼마큼 들어갈지가 이제 귀추가 주목됩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우리 같이 얘기 나눌 또 GPU,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소위 ASIC 레벨부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NPU, TPU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도 이 메모리 맞춤형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큼 늘어날지에 대해서도 HBM의 실적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폭증됐고 더 큰 요인 삼성전자는 결국에 단품 디램이 크다. 왜냐하면 보통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중국이 생산성이 4321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4321이다. 근데 하이닉스의 절반, 한 1.5 정도가 HBM에 빠졌어요. 마이크론의 절반 정도가 HBM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2나 3 정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삼성전자 보통 1 정도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럼 나머지 생산의 3, 3이니까 단품 디램이 거의 60% 이상 가까이 삼성전자 할 수 있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HBM보다 단가는 쌀 수 있겠지만 개수가 많고 소위 얘기해서 프라이스가 올랐기 때문에 그 이익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 계약 방식 변화로 인한 삼성 외의 메모리 3사 및 반도체 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메모리 계약 방식은 여러분께 기억하시기에도 바로 LTA라고 보통 불려 있습니다. Long Term Agreement. 삼성전자나 메모리 회사의 가장 큰 취약점이 뭐였냐? 소위 얘기해서 천수답이라고 회사에서 그랬었습니다. 하늘의 부름에 답한다. 무슨 얘기냐면 전자회사가 좋아, 수요가 많아졌어. 그러면은 공급을 맞춰서 하게 되면 그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갑자기 수요가 없어졌어. 예를 들면 2017년에서 19년까지는 엄청나게 수요가 폭증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19년 수요가 딱 꺾여서 가격이 확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22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호황이었었습니다. 삼성전자 그러면서 라인을 막 증설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23년 1월부터 22년 말부터 정확히 마이너스가 시작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3년에 마이너스 10조 원 정도의 손실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수요가 줄어들면 천수답식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메모리 계약 방식의 변화가 아마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말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우리가 모든 경영이나 투자하실 때도 이 변동폭이 크게 되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변동폭이 크게 되면 계속적으로 어떤 분들은 아주 패서미스틱하게 염세적, 비관적으로 예상을 하실 거고 경영자도 판단이 잘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증가된다고 하는 가장 알맞겠죠. 그게 바로 수주를 받아서 만드는 방식인 TSMC라는 회사에서 파운드리 방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TSMC는 한 3년, 5년 정도 데이터 보시면은 거의 영업이익률도 40% 항상 이상입니다. 때로는 50% 이상이고 엄청나게 이익이 많죠. 근데 거기는 생산, 수주라고 하는 계약을 하게 되면 증산을 합니다. 메모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TSMC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러한 형태의 수주형으로 돼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HBM이라고 하는 게 수주형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맞는데요. 단품 자체도 수주 방식으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이 된다면 이제 메모리 자체도 뭐한다? 증설이 필요한 것에 수주를 판단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예전처럼 이런 천수답식 방향해가지고 수요 때문에 증설했다가 가격이 확 떨어지고 마이너스 실적에서 이런 것들을 어떤 면을 제거할 수도 있겠다. 적어도 거의 2년 가까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 회사들은 현재 삼성하고 2년 정도의 롬텀 어그리먼트를 했다. 무슨 얘기냐? 2년 동안에 가격은 정하겠지만은 2년 동안 우리한테 무조건 디램을 몇억 개 정도를 공급해줘라고 얘기한다면은 이제 예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예상에 따라서 무분별한 라인 확장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LTA라고 하는 공급 계약 방식의 변화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고, 삼성전자가 제가 회사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토록 원했던 이 천수답식 해결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수주형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메모리 시장의 이 가치 판단, 가치 측정 자체를 다시 해야 될 시기가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보시고 나서 실제 이 LTA 계약이나 이런 수주형 계약이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메모리 시장도 아주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우리 청사진을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제 반도체 성능 자체에서 메모리 단품뿐만 아니라 메모리가 여러 제품과 연계해서 팔리고 있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메모리 연계해서 수주를 받을 수도 있겠다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대급 삼성전자의 450조 국내 투자 계획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거는 이제 약간 뭐 아시겠지만 모든 투자 숫자라고 하는 게 너무 커서 회사가 투자하는 거고 여러분 만약에 투자자들로 보신다면은 이 숫자 가지고 뭐 대단한 어떤 임팩트를 안 받을 겁니다. 왜냐면 그게 몇 년간 할 것이라는 문제도 있고 요것에 대한 투자는 2년 3년 전이죠. 전 정부에서 삼성전자가 360조 원 정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10년간. 그거의 액수가 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액수가 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AI 개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AI 사이클에서의 개편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투자 계획이 있는데 여기서 좀 이슈가 있는 게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바로 전력 문제에 따라서 수도권 집중화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용인에 일단 이미 1단지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뭐 강의하거나 그럴 때마다 정말 그 용인 쪽의 지역에 토지가 다 달라져 있어요. 지금 땅이 깎이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전 그 송전탑이 막 이어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용인의 다른 단지에다가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단지에 기본적으로 10기가와트라고 하는 용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10기가와트 얼마큼이냐? 원전력 발전소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수도권에 원전력 발전소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4기가와트짜리 열병합 발전소를 옆에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6기가와트 정도를 구해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송전탑으로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정부에서 막 그 열려가지고 국무회의 하잖아요. 저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선거발표 같은 거 하는데 그때도 무슨 이슈가 됐냐? 대통령도 그 기업들 저쪽 에너지 싼 남부로 가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 했던 이유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50조가 주로 투자 계획은 당연스럽게 팹을 짓는 곳에 집중되겠지만 그게 어떻게 활용될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인사 어떤 개편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딱 두 개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사업지원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신설입니다. 사업지원실은 예전에 기억하시기에는 미전실, 네, 뭐 구조본, 미전실 그러다가 이제 이재용 회장이 사무리스크 때문에 없앴다 그랬다가 사업지원 TF라고 해서 이미 뭐 내부 직원들은 그게 미전실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 TF라고 한 태스크포스 조직이 아니라 사업지원실이라는 조직 측을 바꿨다고 하는 거는 일단은 경영 지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투자하시는 분께는 좋을진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말하자면 오너십을 강화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너십을 강화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회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하죠. 아시겠지만 경영이 오너 경영이든 뭐 전문 경영이든 간에 일만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선대 이건희 회장 때는 그게 오너 경영에서 잘 됐으면 된 거였던 거고 지금은 좀 약간의 불협화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원실이 어떤 형태의 그 성과를 낼지는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거 현재는 여전히 양날의 검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뭐 재무 담당이 있어 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적재적소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아직 잘 모릅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제가 이제 경험했던 바로 지금 실장된 분은 굉장히 의사결정이 빠르고 물론 굉장히 빡빡하게 잘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아주 그 기술 쪽도 밝기 때문에 전략적인 투자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 강화됐다고 하는 게 회사에 좋을지 안 좋을지는 결과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얘기 안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딴 데서 얘기 많이 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부분 반도체든 모든 제조업이 자동화가 막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동화를 어떻게 시킬까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예를 들면 실물, 만약에 종이컵이 있다. 종이컵이랑 종이컵을 디지털화, 데이터화한 거랑 같다라고 봤었을 때, 디지털한 종이컵을 보고 얘를 달리 만들게 되면 얘도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실물과 같게 디지털을 만든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반도체 라인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엄청나게 큰 라인입니다. 보통 팹이라고 하는 한 공간에 장비가 보통 3,000대 정도 들어가거든요. 3,000대에 들어가는 배관 개수가 한 대가 보통 40개 정도 배관이 들어갑니다. 그럼 배관만 12만 개 정도 되죠. 거기에 들어가는 화학 물질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반도체 팹이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엔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공정 단위인데 여기를 디지털 트윈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동화를 꿈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의 역할이 제대로 이번에 디지털 트윈 센터라고 만들었다는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런다면 당연스럽게 생산 자동화, 생산 효율성 높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당장 성과는 아니겠지만 그것들이 실제 그런 디지털 트윈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미국식처럼 자동화를 중심으로 제조업을 볼 것인가 아니면 대만과 일본처럼 제조업에서 자동화를 쓸 것인가 요거 두 가지 결정 중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식으로 하는 쪽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부에 같이 나누는 파운드리나 이런 쪽에서 대만의 파운드리 방식을 그대로 쫓아가다가 우리가 힘들거든요. 결국에 우리는 자동화를 통해서 쫓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의 의사결정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방향성은 잡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은 AI 주로 팹 투자할 때 용인단지 어떻게 될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조직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지원실이라고 하는 것에 역량을 강화했다. 두 번째로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자동화 방식 같은 것들에 어떤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BM 시장 경쟁 구도와 장기 전망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HBM 하이 밴드스 메모리인 것이고 이것이 뭐 수요가 떨어질지 말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요는 증가된다고 하는 현재 업계의 목표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적어도 AI 인프라라고 보통 얘기하죠. AI 인프라가 2027년 정도까지 깔릴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게 있고, 그때까지는 대부분 이 GPU나 뭐 GPU를 비롯한 다른 NPU, TPU들도 다 만들어질 것 같고요. 거기에 들어간 HBM도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HBM 시장은 점점점 우상향한다라고 하는 건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24년하고 25년 중반까지는 삼성전자는 AI 사이클에 못 탔기 때문에 아주 고단한 시간을 보냈었던 건데, 우리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이 3강 구도에서 현재 3분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저희 SK하이닉스가 55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가 22, 마이크론 21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년도 정도 되면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격차는 더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골드만삭스나 JP모건에서는 27년 정도 됐었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이가 2, 3% 나올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하이닉스가 42, 삼성전자 38, 나머지가 마이크론이 한 2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해서 거의 붙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강의 구도는 아마도 유지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누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여기서 가능성이 높거나 지금의 가치평가 대비해서 소위 성장세가 높은 거는 결론적으로 삼성입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의 점유율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 2분기 때 61%였다가 5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확 떨어지지 않았겠지만 한 40에서 50, 40에서 50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큰 이익이긴 하였으나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내년도도 이미 물량 팔렸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실 거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물량 팔렸다 해서 지금 마지막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보통 1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6개월 계약만 한다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삼성의 생산성과 가능성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여기가 다 팔렸다고 하겠지만 추가 이익이나 이런 것들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안 팔렸어요. 22%입니다. 근데 내년도 예상되는 게 한 35% 이상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13% 늘어난다는 게 있죠. 고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들어갈 수 있다는 하는 시기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엔비디아 말고 비엔비디아 계층이죠. ASIC이라고 할 수 있는 TPU나 NPU 같은 계열들은 이 맞춤형입니다. 맞춤형은 결국적으로 맞춤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를 다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유리합니다. 맞춤형으로 봤었을 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좀 더 장기 전망으로는 우상향의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 덧붙여서는 생산성이 좋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있어서 저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했냐. 마이크론은 HBM 올인을 선택했습니다. 요즘 단품 D램에서 B2C. 여러분, 용산전자가 가셔가지고 PCB 기판에 있는 D램 사시잖아요. 그게 이제 B2C거든요. 그걸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엔터프라이즈 쪽만 집중하고 특히 HBM 집중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목숨을 건 거긴 하는 건데 생산성과 시장 전망으로 봤을 때나 기울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 회사를 말씀드린다면 삼성전자는 플러스가 2개인 것이고요. 하이닉스는 플러스, 마이크론 정도도 플러스나 중립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엑시노스 2600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신다면요? 네, 엑시노스 2600은 지금 삼성전자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내밀고 있는 소위 얘기해서 모바일용 AP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인 칩입니다. 이 칩은 기본적으로 엑시노스 2500, 2400이라는 버전이 있었었고요.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2400, 2500, 2600일 때마다 대표적으로 가장 증가하는 건 소위 클락수라고 해서 헤르츠라고 해서 이게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속도가 빨라지는데 대비해가지고 그때 기술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만한 칩에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집적도가 향상돼서 얘네들이 한꺼번에 돌릴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스럽게 집적도 향상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500, 2600에서 공정상으로 보시면 이게 바로 GAA-FET 3나노라고 하는 기술이 있고 2나노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3나노라고 하는 거고 2나노라는 거의 가장 큰 차이는 당연스럽게 얘네들이 갖고 있는 밀집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밀집도라고 하는 걸 보통 반도체, 이 시스템 반도체 성능을 저희가 PPA라고 얘기하거든요. 파워, 퍼포먼스, 에어리아, 면적당, 전력 이만큼 넣었을 때 수행 정도, 그래서 PPA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워, 퍼포먼스, 에어리아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약 10% 이상씩 점점 좋아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스럽게 좋아지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반도체 제조의 어려움이겠죠. 그래서 이제 GAA-FET이라고 하는 것을 삼성전자가 2024년 말 정도에 시제품이 나왔고 이것에 대한 적용을 이번에 엑시노스 2600에 진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엑시노스 2600에 대한 기대는 실제로 이 가장 경쟁상대라고 하거나 경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퀄컴의 스냅드래곤 8 5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버전 이름인데 이번에도 25년 9월 달에도 칩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엑시노스도 성능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딴 신문기사에서나 유튜브에서 엑시노스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죄송하지만은 퀄컴보다 실력이 안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깔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건 좀 정확하게 그런데 그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소위 얘기해서 엑시노스가 2600이 S26이죠. 그러니까 내년도 나올 스마트폰에 얼만큼 들어갈지가 바로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성능을 퀄컴 걸 따라갈 수는 없다. 실제로. 근데 퀄컴의 8 엘리트의 3세대하고는 유사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 5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버전 5거든요. 여기보다는 떨어진다. 솔직히. 근데 4, 3 정도 되는 것 같다 정도 하는 게 실제 벤치마킹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능은 아주 뛰어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굉장히 많이 좁혀들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수율 방면으로는 여러저러 복잡한 얘기가 있겠지만 GAA-FET 2나노가 통상적으로 50%가 넘었다 정도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웨이퍼 하나 있게 되면요. 엑시노스가 보통 제가 기억하기로 350개, 400개 정도 나오거든요. 웨이퍼 한 장에. 그중에서 50%만 딱 절반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수율이 10%만 올라도 돈을 엄청 많이 벌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율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수율은 아직까지는 많이 높지는 않다. 근데 여러분 수율을 걱정하지 않으시는 게 나은 게 양품인 게 일단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손해를 볼 뿐이지 제품에 문제 있는 건 별로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성능은 많이 쫓아왔다. 수율은 TSM 수준 아니겠지만은 좀 복원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엑시노스 2600이 기대 이상으로 성공한다면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과 반도체 사업에는 각각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엑시노스 2600이 삼성 스마트폰 MX 그러니까 부문의 DX 부문, 정확히 디바이스 익스프레스고 스마트폰 사업부가 이제 모바일 익스프레스를 볼 수 있겠죠. MX 쪽에 한마디로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숫자로 보시게 된다면 엑시노스 2500을 삼성전자가 쓰지 않았습니다. S25 때, S25 플러스 울트라 때 모두가 다 퀄컴 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퀄컴을 쓰고 퀄컴이 설계하고 생산은 누가 했냐면 TSMC가 했습니다. 이게 최악이거든요. 말하자면 삼성전자 껍데기만 만들고 껍데기만. 그랬을 때 25년 반기 6개월 동안 돈 낸 게 7.8조 원을 냈습니다. 그 칩 가격만. 엄청난 가격이죠. 말하자면 그게 7.8조 원이 만약에 삼성전자 이익으로 갔었다. 엄청난 이익입니다. 근데 품질이 안 좋고 성능이 안 좋으니까 못 쓴 거죠. 저는 이 선택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B2C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핸드폰 사업은 삼성 칩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못 한다면 고객한테 최고의 핸드폰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퀄컴이 필요가 돼요. 그럼 그걸 써야죠. 그래서 이 아이폰하고 경쟁을 통해서 아이폰을 이길 생각을 해야 되지. 삼성 내부 거 써가지고 써보세요라고 하는 거는 이미 고객들이 똑똑해서 이 핸드폰에 이게 엑시노스인지 퀄컴인지 다 알아요,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선택을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삼성전자가 2022년에 겪었던 퀄컴이 삼성 파운드를 떠났던 그 GOS 사태, 그때도 동일하게 그것을 속여가지고 제품 팔았었거든요. 고객들한테 성능을. 그것이 큰 이슈가 돼서 퀄컴이 삼성에 산안을 하다가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TSMC로 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 고객한테 신뢰를 쌓기 위해선 최고의 품질을 쓴다라고 하는 것에 이름을 찍었고요. 그래서 S25가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저도 핸드폰에 S25 쓰고 있는데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 뭐죠? 기본적으로 AI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막 뭐 소위 얘기해서 그때 20대 분들이 갤럭시 안 쓴다다 요즘 많이 쓴다는 얘기도 많이 있죠. 그 정도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서 퀄컴 썼던 거는 아주 다행이다. 이걸 통해서 서로 배운 게 있을 것이다. 그걸 통해서 냉정 비즈니스 세계에서 잘하는 것만 하면 된다는 거였던 거죠. 그게 성공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예를 들면 퀄컴 설계 생산 TSMC 이게 최악이죠. 그러면 이제 퀄컴 설계 생산은 삼성 파운드리. 그다음에 최고는 삼성 설계 삼성 파운드리 요거겠죠. 요 세 가지 사이클 중에서 여기서 한 8조 원 가까이의 손해를 봤으니까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형태의 이익을 최대화하면서도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삼성전자 설계에 엑시노스 2600이 다 적용됩니다. 만약에 볼게요. 그러게 된다면 칩값 자체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근데 그 절반에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뭐죠? 파운드리 자체가 이익이 남죠. 그러니까 이 거의 영업이익이 제 생각에 산정했을 때는 거의 6조 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높아질 겁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 아니, 반기별로 봤을 때 그러겠죠. 그러니까 7.8조 원 정도가 손해를 봤는데 삼성 설계, 삼성 파운드리 쓰고 그러면 반도체를 사가고 있는 저기 MX 사업부 같은 경우는 칩을 싸게 사겠죠. 여기가 기본적으로 원가가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 생산을 늘리고 설계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판가가 올라갑니다. 자기가 매출이 생기죠. 자연스럽게 여기가 둘 다 좋아지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중요한 건 결국에는 삼성전자 엑시노스 칩이 잘 나와야 되겠죠. 그게 원칙인 것이고 만약에 이 두 단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퀄컴 칩에 삼성 파운드리를 쓰는 것도 포함해서 같이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비용 절감이나 이익률 극대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봤을 때는 마이너스 7.8조 원을 다 메꾸고도 남을 정도의 이익이 남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 단계에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퀄컴 의존도가 줄어들고 자체 칩 사용으로 원가와 수익 구조가 개선된다면 삼성전자 주가나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퀄컴 의존도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다시 들었던 세 가지 축, 퀄컴 설계, 파운드리는 TSMC, 그다음에 여기가 퀄컴, 삼성 요 세 가지 단계에서 의존도가 줄어드는 거는 맨 끝에 단계겠죠. 그것도 있겠지만 저는 의존도 줄어드는 것도 있겠고 이게 가장 큰 이익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가운데 퀄컴 걸 쓰더라도 삼성 파운드를 쓴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당연스럽게 퀄컴이 설계 비용이 비쌉니다. 그렇지만 삼성 파운드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이 갖고 있던 가장 고질적인 문제 파운드리의 마이너스 이익률 마이너스 2. 요거 자체를 해결할 수 있고 요걸 통해서 빅테크 회사 쪽으로 인해서 파운드리 매출도 올라갈 수 있겠다. 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선택이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 관점으로 생각에는 26년 초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시리즈 나오죠. 이제 S26 시리즈 나옵니다. 이때 얼만큼 비율일지 보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때 이제 예상으로는 지금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뭐 엑스노스를 다 탔을 때는 절대 안 된답니다. 적어도 울트라 모델은 아무래도 퀄컴 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 플러스나 아니면 제 기본 모델 이거의 가격 정책 같은 걸 아주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품질로 승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퀄컴의 의존도가 줄게 되거나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늘어난다. 에 봤었을 때 당연스럽게 저기 부문 중에서 DX 부문 쪽에서의 영업이익률이 증가가 확실히 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그것들이 이 반도체 측에서의 이 영업이익 증가 대비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삼성 칩이 좋다는 가정하에 삼성전자 핸드폰 사업부가 25년 2분기 때 그나마 버텨줘가지고 삼성전자가 그나마 영업이익이 좀 있었거든요. 그것이 확대가 된다면 매출 측면에서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이상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애플처럼 어느 정도의 충성도 있는 고객까지 나오게 된다면 정말 이상적이겠지만 그건 너무 이제 나간 얘기일 것 같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중심 AI 반도체 시장 최근 어떠한 흐름과 변화를 보이고 있나요? 결론적으로 내년도까지 엔비디아 중심의 AI 시장은 거의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지만, 파이가 커진다는 거죠. 파이가 커졌을 때 이 엔비디아에 갖고 있는 점유율은 조금씩 줄어들 것 같다는 게 업계 예상입니다. 그래서 26년 말까지도 이미 엔비디아 칩을 사가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을 때 거기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TPU나 NPU 같은 형태의 다른 반도체 같은 것들이 이제 점점 점유율 확보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이제 어떤 계기 같은 것들을 많이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메타라는 회사에서, 메타가 이제 로마字페이스북 같은 거죠. 인스타그램 하는데, 거기서 물론 여기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메타가. 근데 메타에서 칩을 쓸 때 엔비디아 칩뿐만 아니라 구글의 TPU죠. 텐서플로우 유닛인 거죠. 이걸 쓰겠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형태의 나라들에서도 이 엔비디아 GPU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비싸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전력이 많이 듭니다. 소비가. 예, 비싸고 전력 소비가 많다. 근데 얘네가 왜 이렇게 좋냐? 말하자면 기능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기능이 많다고 하는 게 학습이라고 하는 트레이닝 시장 때는 아주 많은 기능을 고전력으로 쓰는 게 중요했는데, 학습은 이미 됐는데 활용할 때는 소위 추론이라고 해서 이거는 좀 더 가볍거나 효율적인 모델이 필요해졌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지금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TPU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 있겠다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었을 때는 일단 파이가 커지겠다. 엔비디아는 살짝 점유율은 조금씩 줄어들 것 같다. 근데 줄어든다고 해서 그게 소위 영업이익을 준다고 하면 이게 덜할 수도 있죠. 영업양이 커진 거니까요. 그렇지만 에이직이라고 할 수 있는 TPU, NPU의 역할은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것들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인프라 시장에서의 변화가 있겠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AI 시장 자체를 엔비디아 중심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도 두 번째 준비하고 있는 결국에 피지컬 AI죠. 말하자면 이제 인프라가 끝난 다음에 디바이스용 AI입니다. 예, 이게 새로운 휴대폰일 수도 있고, 새로운 노트북일 수도 있고, 새로운 로봇일 수도 있고요. 자동차일 수도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요것이 27년도부터 제시가 된다면 엔비디아 중심도 좋겠지만 엄청난 AI 사이클이 어디까지 갈지를 모릅니다.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필요했겠고, 일단 인프라 자체로도 엔비디아는 계속 성장세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파이 자체는 A직도 많이 가져가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피지컬 AI의 변화값이 26년 중반 후반부터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27년도에는 실제 시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들이 얼만큼 정도로 확대될 것인가 여부, 이것이 좀 더 중요한 사항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삼성전자는 결국 AI 시장에서 이제서야 탑승을 한, 좀 뒤늦게 탑승했지만 그 생산성과 경쟁력은 아주 강합니다. 말하자면 결론적으로는 가장 잘하는 거는 1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파일을 넓힐 수 있는 것들은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1등은 결국에는 메모리 쪽에 대한 엄청난 생산성과 기술력 앞당으로 해서 그 이익을 아주 극대화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려고 치면 결론적으로 투자하시는 분께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아주 거대한 형태의 투자를 많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질문에 나왔지만 투자를 늘린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의 기간과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실제로 메모리 회사들이 그런 LTA 계약 같은 장기간 계약이 있지 않은 바에야 라인을 예전처럼 무턱대로 늘리지 않을 겁니다. 그건 소부장 투자하시는 분께는 아주 잘 봐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아마도 내년 초기에는 평택 P5라고 하는 단지가 개설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SK20 용인 산단 쪽에 장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소부장 투자를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옛날처럼 거대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되게 중요한 게 바로 국외 탑5 장비사들이 있습니다. 뭐 램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KLA, ASML 이런 게 있거든요. 얘네가 모든 전국용 장비의 80% 이상을 가지고 갑니다. 예, 국내 장비사들은 생각보다 좀 좋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조금 있겠지만 그건 좀 유념하실 필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메모리 쪽에 적절한 생산 증가를 통해서 이 극대가 필요하겠다. 두 번째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삼성전자 갖고 있는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
전 세계 모든 회사 중 삼성전자만 메모리하고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랑 패키지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네, 지금도 이 TSMC가 여전히 삼성전자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TSMC는 메모리가 약하다는 점이죠. 메모리 못 만들어요. 삼성 TSMC가 2008년도에도 뱅가드라는 회사를 합병해가지고 대만의 메모리 회사였는데 만들다가 실패했습니다. 네, 역할이 좀 달라요. 이 메모리라고 하는 건 되게 집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단가성이 아주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시스템 반도체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TSMC는 그거에 대해서는 역할이 좀 다르다. 삼성전자 유일하게 TSMC가 없는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요새 보셨다시피 GPU가 아무리 잘 팔려도 왜 HBM이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GPU의 속도에 HBM이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읽을 때 정보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게 GPU라고 치면 정보가 있어야겠죠. 정보를 저장하는 거는 HBM 같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가 성능이 안 좋으면은 아무리 빨리 돌아가도 정보를 해결을 못 해요. 무슨 얘기냐? 여기는 지금 현재 속도로 봤을 때는 GPU가 HBM보다 8배 정도 속도가 빠릅니다. HBM 없으면 망인 거죠. 네, 그냥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효율적으로 하려면 결국에는 메모리를 중심으로 뭔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그게 바로 PIM이라고 해서 Process in Memory입니다. 메모리 안에 시스템부터 넣겠다. 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제덱이라고 해서 반도체 전자제품의 규격을 정하는, 표준을 정하는 그 커미티가 있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PIM에 대한 규격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만 갖고 있는 독특함 다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PIM 적정한 형태의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가 있다. 요 가정이 돼서 요 작품이 면적당 가장 뛰어나다. 가장 싸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나온 게 된다면 말하자면 토탈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이 삼성전자의 특이한 점으로서 이것이 뭔가 숨에 떠오르고 이것이 뭐 우리나라 국가의 소버린 AI든 등등등에 활용되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제품을 나올 수 있게 된다면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적으로 첫 번째 메모리 최강점은 이용한다. 두 번째로는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쟁력 두 가지 확보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삼성전자 파운드리 승인 이후 바로 인텔 팔라노 수주 소식이 나왔는데 이 두 이슈는 하나의 흐름으로 봐도 좋을까요? 네, 질문 주신 것도 저도 동의가 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 파운드리 업계가 우리가 이제 3, 4부 같이 얘기할 완전 이 정치적인 격변 시기에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 전체 지구가 전 지구적인 소위 수평 무역, 소위 이제 경제 자유무역 했던 시기가 아니라 이제 벽을 쳐버리는 보호무역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삼성전자가 외려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같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파운드리 승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삼성이 20세기 말, 그러니까 1997년부터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곳에 테일러 말고 오스틴이라고 하는 걸 지었었습니다. 그걸 지었고 2014년에 들어 라인 증설했다가 2022년도에 바로 테일러 지으려고 했다가 수주가 없어가지고 공장을 안 지었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이제 다시금 짓고 있는 상황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말하자면 트럼프라고 하는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키워서 고용과 경쟁력을 앞서가려고 하는 이 악동 같은 천재의 어떤 대통령이 인텔의 팔라노 수주를 줬다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영역에서 미중 무역 갈등 영역에서 제조를 담당할 믿을 만한 나라가 한국 말고는 없는 겁니다, 이제는.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인텔 팔라노 수주는 어떤 얘기냐면 결국에 인텔도 삼성과 똑같습니다. 설계도 생산 다 해요. 인텔 파운드리도 있습니다. IFS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이 인텔 파운드리가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인텔을 뭐라 그러냐면요. 소위 7나노 장인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7나노 반도체 이후로 못 만들었어요. 그동안 반도체를. 그래서 7나노 계속 하다가 회사가 거의 망해놨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했냐? 인텔의 지분을 10% 샀어요. 국가에서. 무슨 얘기냐? 국가의 국방용 반도체, 뭐 미사일 만드는 반도체 이것을 딴 데 맡길 수가 없죠. 딴 데라고 하면은 지금 뭐 TSMC가 자유주의 어떤 나라에서 대만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양안 갈등 돼 있기도 하고 어떤 뭐 전문가분들께서는 뭐 좀 있으면 뭐 침공할 거라 얘기도 있는 것처럼 대만 파운드리가 강하다는 것은 소위 자유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 어쩌면 신냉전이시고요. 여기서 좋은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기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 인공지능 칩이나 핵심 칩의 95%가 TSMC라는 얘기가 말이 되냐? 그래서 TSMC 공장 지라고 뭐 난리도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적 선택의 격변에 열려 있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 자유무역이라고 했던 걸 만들었던 것은 일강이었던 미국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미국이 짱이고 미국만 다 들어야 돼? 그러니까 세계가 점령이 됐던 거죠. 근데 중국이 나와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전쟁으로 터지고 있고 무역 갈등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나라처럼 양쪽에 서버릴 수 있는 나라 같은 경우나 위태위태 아니면 자국 자체로서 내수가 있지 않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미 중에서 둘 다 활용할 텐데 결국에 미국 쪽에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미국에 강했다, 팔라노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같은 흐름인 것이고요. 삼성 파운드리가 현재 미중 무역 갈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가 어떤 면에 확실한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이 PCH 칩을 삼성 팔라노 공정에 맡겼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인텔 PCA 칩이 정확히 플랫폼 컨트롤 허브라고 보통 불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각 기기마다, 여러분 딱 허브 보니까 뭐죠? 허브가 마차의 가운데가 허브죠. 그래서 맞으면 마차의 살들을 잇는 중심이 허브인데, 맞으면은 플랫폼 있는데, 플랫폼에는 PC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습니다. 기기들을 연결해주는 허브라고 하는 전장판을 삼성한테 맡겼다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중요한 이유가 삼성이 새로운 공정이나 새로운 제품들을 만든다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컨트롤 허브라고 하는 형태의 소위 디바이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새로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의 새로운 형태의 고객을 끌어와야 되는데, 인텔이 설계를 하고, 인텔도 어떤 면에서는 AI 반도체 쪽 많이 실패하고 있겠지만, 기존의 CPU 시장 같은 거 여전히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서버 시장 같은 건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 거기에 소위 고밀도와 고집적적인 반도체라는 칩을, 그 다음에 연결 부위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한다는 것 자체는 고부가치의 빅테크 회사들의 수주왕 되게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그게 바로 팔라노에 맡겼다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로 봤을 땐 첫 번째로는 팔라노는 일단은 안정적인 소위 레가시 공정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투자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네, 두 번째로는 팔라노 정도는 이미 수율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싸지고 판가가 올라가니까 이익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주로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에서 아마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분야라고 하는 기술적 접근이 좋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덜해도 이익이 남다라고 하는 형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익률 극대화나 새로운 시장 발굴에 따른 어떤 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팔라노 공정은 이미 오래 써온 공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수주가 삼성 파운드리의 의미가 큰 이유는 뭔가요? 실제로 여러분들 반도체 업계에서 물론 영업이익률 같은 거에 상당 퍼센트에이지가 소위 최신 공정, 최신 공정이면 요즘에는 반도체에서는 바로 3나노를 잡습니다. 3나노를 잡고 삼성전자가 올해 이제 엑시노스를 2나노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테일러라는 미국 팹에서 테슬라 것을 2나노를 내년부터 만든다는 얘기가 있죠. 말하자면 내년에 만들 게 2나노인 것이고 올해는 주로 3나노입니다. 8나노는 제가 봤을 때 거의 5년 정도 전의 공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TSMC도 보시면 매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소위 레가시 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나노, 2나노는 이게 확실치 않고 수율도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공정을 한다고 해서 최신 기술에 건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익률 측면에서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근데 기존의 공정은 장비 투자도 없는 것이고 수율이 높기 때문에 뭐죠? 기존 장비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이런 소위 좋은 사이클이 된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TSMC는 5년 정도 전에는 8나노 공정이 최신이었겠죠. 그 다음에가 새로운 공정이 나오고 7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8나노는 추가적인 장비 투자 없이 가장 최신이었다가 그 다음 최신이었다가 레가시로 빠지는 거다. 이런 사이클이 되게 된다면 어떤 공장에서도 같은 팹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삼성이 이게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수주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팹에서, 예를 들면은 TSMC는 한 팹이 8나노만 다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수주가 없으니까 여기는 8나노도 해야 되고 14나노도 해야 되고 12나노도 다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섞이죠. 섞이면 기본적으로 수율 나기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어스틴이라고 하는 공장을 이것을 일정 부분은 8나노 다 쓸게 라고 해서 생산성만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현재 뭐 인텔 PCA 칩 같은 경우가 연에 한 3만 장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웨프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봤을 때는 뭐 작지 않은 생산량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TSMC처럼 소위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최신 공정부터 레가시까지 이어지는 사이클. 두 번째로는 한 라인에서 동일한 공정만 쓸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체계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큰 의미라고 저도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엔비디아에 이어 인텔까지 더해지면서 팔라노 라인이 다시 많이 돌아가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 수익 구조나 분위기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네, 뭐 지금 엔비디아 쪽에 대해서는 수주 쪽은 일어나질 않고 주로 현재 뭐 미국의 빅테크 회사에 일어나고 있는 거는 주로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첫 번째로는 테슬라 쪽이 많이 있겠죠. 테슬라가 얘기했던 GA 3나노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GA 2나노 쪽 쓰고 있는 게 AI 6 칩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A 3나노짜리 쓰고 있는 게 AI 5 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테슬라가 하고 있는 공정인 것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CIS라고 CMOS 이미지 센서라고 해서 이게 애플의 카메라에 들어가는 모듈도 삼성전자가 소니가 거의 독주하던 것을 좀 더 포션을 가지고 가게 됐거든요. 요거가 보통 현재 얘기로고 한 12나노 정도 여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레가시 공정들이 생겼다. 그다음에 인텔까지 생겼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얘기했다시피 빅테크 회사나 이제 미국의 IT 회사의 수주를 받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레퍼런스를 통해서 당연스럽게 새로운 고객들을 마련할 수 있겠다인 것이죠. 말하자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주로 파운드리를 많이 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일단 삼성 파운드리가 가장 많죠. 삼성 설계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엑스로스가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매출이 상승해야 될 것은 결국에 빅테크 회사를 얼마나 더 데리고 올 수 있을까의 여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테슬라가 된다, 인텔이 된다, CS 같은 이미지 센서가 된다. 그 다음 게 결국에는 이제 뭐 엔비디아를 받을 수 있느냐까지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좀 더 요한 예로 친다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 TSMC 같은 경우가 지금 뭘 만들고 있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를 만들고 있고 애플을 만들거든요. 여기가 뭐냐면 GPU라고 해서 아주 단가가 비싸고 있는 AI 칩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애플 칩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애플 칩입니다. 가볍고 굉장히 사용료가 많겠죠. 근데 이 칩을 만들지 못하고 삼성전자는 이 예를 들면 인텔 같은 PCA 칩 같은 허브, 테슬라가 뭐죠? 자동차 같은 기판용 반도체. 말하자면 조그만 것보다는 큰 쪽으로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실적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말하자면 TSMC 대비해서는 또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열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큰 형태의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겠죠. 허브를 만든다든지 로봇이 나온다든지 휴머노이드 쪽 나온다든지 자동차가 나온다든지 이쪽으로 확대된다면 물론 TSMC가 비싼 거 많이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다른 형태의 시장으로서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번 인텔 팔라노 수주는 삼성 파운드리가 바닥을 지나 다음 단계로 가는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이 팔라노 규모가 얼마큼인까지 아직 소위 어나운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양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당연스럽게 그거는 인텔이 가지고 있는 서버 시장의 아주 대단한 이점들. 그러니까 CPU 자체도 원래도 기억하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원래 그레이스라는 CPU하고 그다음에 이제 루빈 블랙을 합쳐서 CPU, GPU를 우리가 다 해먹을 거야 라고 했다가 CPU는 살짝 내려놓고 CPU는 인텔이랑 해볼게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가 인텔의 CPU라고 하거나 서버용의 고전력의 고용량은 인텔의 강점이 여전히 있긴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이것에 인텔의 수주가 작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양은 꽤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로 본다면 바로 바닥을 지나서 빅테크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투자하실 때는 주의하실 게 요게 수주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만드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 파운드리는 첫 번째는 당연스럽게 삼성 엑시노스를 얼마큼 만든지가 바로 이길 것이고요. 두 번째가 테슬라 AI5 칩. 이건 라인에 대한 증설 없이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3나노 공정이니까. 이것이 매출이 얼마큼 될 거냐. 이건 근데 내년도 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년 중반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 맞지만 이 이익이 아마도 25년 2분기 때는 마이너스 2.7조 원이었어요. 그다음에 3분기 때 마이너스 1조 원. 이번에는 아마도 마이너스가 일 것 같긴 합니다. 그 여부가 바로 엑시노스 여부일 겁니다. 근데 당장에 수주 받았다고 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하실 때는 파운드리는 26년도에는 플러스 전환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것에는 되게 중요한 단계는 맞고 바닥을 지났다고 하는 거는 저도 맞다고 보긴 합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SK와 LG 등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배터리가 여러분께 항상 그 고통스러운 어떤 산업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저도 뭐 가끔씩 보기도 했고, 저희 동료들 중에서도 제가 화공과를 나와서 굉장히 이쪽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엔솔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많이 듣기도 하고, 방송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확인해 본 결과, 일단은 배터리가 또 다른 계기가 된 것 같다. 또 다른 시장이 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희망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근데 뭐 일단 안 좋았던 건 뭐냐면, 첫 질문 주신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이제 몇 달 전에 있었던 엔솔이나 뭐, 저기 현대차 뭐 직원들 뭐, 감금당했던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런 것들도 있었던 거 유사하게 미국 시장에서 SK, LG 등 배터리 기업들이 어려웠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동차 시장이 안 늘더라입니다. 전기차가 막 늘 줄 알고 테슬라가 다 늘어날 줄 알았는데 지금 보시면 테슬라가 지금까지 팔린 대수가 160만 대 정도 된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봤더니 안 늘어나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트럼프 영향이 좀 있습니다. 트럼프가 화석연료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개의치 않고 발전을 하는 정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느끼시기에도 저도 지금 아직 화석연료 차를 타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의 우리나라는 특히 두려움이 심한 것 같긴 한데 자동차만 바라보기에는 이 수요가 늘지 않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지 않으니까 배터리 공장을 짓더라도 수요가 없으니 놀고만 있겠죠. 그럼 배터리 공장은 뭐 뭉갤 수도 없으니까 결국에 자동차 하나에만 기대고 있던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근데 자동차는 기댈 때 왜 어려웠냐? 바로 거기에 CATL이라고 하는 중국 배터리 회사 거를 거의 전량 수입을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아시겠지만 중국 배터리 쪽을 수입을 안 하려고 막으려고 하는 것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쪽에만 몰려있고, 게다가 그 파이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가져가고, 단가성이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거기서 바로 이제 LG나 SK 같은 회사들이 힘들었었고요. 그것들 근데 전환이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배터리가 조금 다시금 봐야 되지 않을까? 이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정책 변화가 수요를 뒤흔든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사태를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으로 봐야 할까요? 일단은 이 질문의 가장 큰 요지는 어떤 면에서 이제 안 되는 상황에서의 어려움하고 여기서 큰 전환이 있는 것인가 여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전기차 시장이 수요가 늘 것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자면은 전기차로 보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트럼프의 힘이 좀 약해질까라는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게 내년도 미국이 중간 선거를 하게 되고, 아마도 미국은 통상적으로 집권당이 좀 불리하거든요. 지금 트럼프 그리고 지지율이 아주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의 입김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트럼프가 중간선거 이후로 힘이 안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기차가 약간 늘어날 수는 있겠다. 네, 그 충격이었던 것이 늘어날 수 있겠다. 근데 이 구조 전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중국 거를 막고 한국을 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바로 미중 무역 갈등의 형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고, 저희가 더 나누겠지만 바로 자동차만 바라봤을 땐 이런 형태로 조금 더 파이가 늘어날 수 있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형태가 나올 수 있겠다. 근데 가장 큰 전환이 바로 이 하신 대로 반도체 산업에서 바로 AI 인프라에 따라서 반도체 지표가 텄듯이 지금 에너지 시장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바로 AI 인프라를 쓴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소위 미국의 각 주별로 했을 때 재생에너지가 있는 구역과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등으로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야 되는 곳에 전기료 차이가 엄청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ESS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결국에 에너지가 있는데 스토리지한 곳은 배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충전재가 필요해진 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충전재가 왜 필요하냐? 바로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와는 달리, 화석연료는 연료를 넣으면 바로 발전하죠. 원자력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면 재생에너지는 결국에는 얘를 저장해 놓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우리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도 재생에너지 쓰라고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이유가 스토리지 저장이 안 돼서 이 팹을 하나 돌릴 때만 하나도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잠깐 그게 0.1초만 전력이 부족해도 전원이 다 나가버립니다. 굉장히 큰 위험이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0.1초. 그 앞서서 조금 나노세컨드라도 해도 전기가 나가게 된다면 설마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라서 ESS라고 하는 형태,
AI 인프라나 전력 인프라에 이게 생겼다고 하는 게 아주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시장으로 될 수 있는 전환 포인트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적으로 자동차에서 이제 인프라용 ESS로의 변환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K온이 켄터키 공장을 포드에 넘기게 된 결정은 미국 내 배터리 사업 환경이 어느 정도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까요? 일단은 이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SK온은 이 켄터키에 있는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를 어떻게 했냐면은 포드가 켄터키에 공장을 100% 소유하게 되고 SK온 같은 건 테네시 공장이 100% 소유하게 됐다는 거 하는 건데 이것은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포드에 묶여 있었던 배터리 시장을 전체로 넓혔다는 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포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왜 샀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삼원계 배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LFP라고 하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딱 보시면 삼원계가 생각해보시면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고 하는 값비싼 금속입니다. 근데 얘네가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해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LFP라고 하는 게 리튬, 철, FE, 그 다음에 PO4입니다. 그러니까 리튬, 철의 PO4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얘기하는데 딱 보시면 얘네들은 효율은 좋은데 금속이 많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근데 이쪽 삼원계 배터리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얘가 고용량과 아무튼 밀도가 좋겠죠. 근데 여기 얘기하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LFP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한마디로 용량과 효율은 좀 적긴 한데 사고가 좀 덜 나요. 어떤 걸 선택할까 여부에서 지금 업계가 LFP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LFP를 잘 썼던 게 솔직히 중국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중국에 막 밀리고 있냐? 그 정도는 아니고 중국과 경쟁할 만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발전될 만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해서 이 시장 자체가 첫 번째 SK 같은 경우는 나쁜 게 없다. 왜 그러냐? 시장을 넓힐 수가 있다. 근데 포드에 좋은 걸 산 이유가 뭐다? 바로 LFP라고 하는 형태. 이게 좀 전력 양은 낮기도 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이쪽에 배터리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형태의 전환에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캐즘이 길어지면서 K 배터리 기업들이 ESS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ESS 전환은 위기 회피용 임시 선택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시장일까요? 이제 ESS라고 하는 전력 스토리지죠. 전력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가 뭐 조금 얘기가 나오다가 재생에너지는 곧 ESS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재생에너지의 포션이 얼마나 커질까의 여부와 그 다음에가 AI 인프라에 따라서 전력이라고 하는 게 소비가 클 거다. 말하자면 AI 인프라에 따라 전력 소비를 많이 할 거다. 그럼 전력을 어디서 갖고 올 것이냐, 재생에너지 많이 쓸 거냐? 그러면 ESS가 필수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AI하고 AI 인프라용의 전력과 전력의 재생에너지가 ESS 이 축이 같이 움직입니다. 말하자면 AI 시장이 커진다? 그럼 전력이 사용이 많이 된다? 그럼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럼 배터리가 필요해진다는 거죠. 이것은 잠시만의 회피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가 수년 동안 팔렸거든요. 지금 몇 년간 팔렸는데 얘기 드렸다시피 그게 보통 160만 대 정도 샀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9년 정도 때 예상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 ESS 시장 규모를 100기가와트 잡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100기가와트가 얼만큼 전기차로 나누면 되냐면 100기가와트가 자동차 한 대가 벌써 60kW 정도 돼요. 그러면 60분의 킬로바이트랑 기가바이트는 100만 배 차이거든요. 그럼 얘가 1.6 남고 곱하기 100만이니까 160만 개인 거예요. 특이하게 몇 년간 팔렸던 자동차 개수하고 2029년이라는 한 5년 내로 만들어진 ESS 시장이 똑같은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 형태나 뭐 이것도 굉장히 달라지겠지만 왜냐면 이제 저장이 굉장히 커지겠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좀 가볍고 용량이 좀 효율적일 필요 있겠지만 ESS는 스토리지기 때문에 정해진 공간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게다가 특히 미국과 유럽이라고 하는 소위 선진국의 GDP가 높은 나라들이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니즈가 많겠죠. 재생에너지는 곧 ES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 회피용 서장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이면서도 더 중요한 건 바로 보시면은 자동차라고 하는 B2C 시장의 소비재의 한 부품하고 인프라의 중요 요소하고는 가격 경쟁이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전기차 배터리는 중고 쓸래? 뭐 쓸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소비자가 사는 B2C 시장이거든요.
근데 B2B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장은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이익이 안정적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기차는 안 팔리면 지금 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프라는 깔아야 돼요. 근데 재생에너지에는 무조건 ESS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안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와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부상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 어떤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생산할 거면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라라고 하는 게 가장 부담은 당연히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현재 미중 무역 같은 경우를 통해서 중국 배터리를 사용을 덜 한 게 된다거나 혹은 아니면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히토리 금속 같은 걸 포함해서 배터리 여러 가지 극재로 쓰일 수 있을 텐데 그러한 형태의 소재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것을 중국산을 쓰느냐 해외산 쓰느냐도 분명히 영향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말하자면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이 배터리 시장의 소재 부품 장비에서 이게 트럼프의 압박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라서 중국의 생산을 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큰 석으로 봤었을 때는 중국이 여기저기 수출할 수는 있겠지만 특히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한국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가격 경쟁이 강하면서도 내부 수요가 큰 거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도 충분히 수출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특히 ESS는 많이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정치적 어떤 현재 흐름들, 다시금 장벽이 쳐져 있는 이 상황을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요, 중국이랑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조그만 나라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없고요. 중국과 우리나라가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현재 경쟁 체제가 뭐 과점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중국도 이제 다 말하자면 점유하려는 입장으로 봤을 때 경쟁을 하겠지만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자동차 업계가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야 할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배터리가 결국에는 그 반도체 대비해서 이익률이 아주 높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새로운 시장 개척에 따라서 그 시장을 먼저 점유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ESS에 대한 시장은 지금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확장해 본다면요.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빌리티를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면 닷컴을 볼 때는 인프라가 네트워크잖아요. 그 다음에가 디바이스가 핸드폰이죠. 근데 이제 지금 AI는 뭐죠? AI 인프라가 지금 GPU라고 하는 게 AI 인프라고요. 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어떤 거 될지 몰라요. 자동차가 될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해진 게 뭐냐? 바로 여기서 배터리라고 하는 게 인프라로 들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스토리지, 재생에너지 저장을 위해서도 ESS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돼서 여기에 핸드폰 같은 디바이스 나올 때 휴머를 들어보시죠. 이때 여기서 배터리가 필요하죠. 네, 맞아요. 이 전기차 배터리 같은 이 전기차 같은 디바이스나 아니면 이제 뭐 더 확장해 나간다면 뭐 하늘을 나는 택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아주 자그마한 형태의 디바이스라고 했을지라도 이게 저장 장치가 아니라 반도체 같은 에너지 장치가 있다는 얘기죠. 요렇게 확대가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동차 업계나 모빌리티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바이스 업계 이거는 뭐 삼성전자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을 갖고 있는 업계에서 로봇이든 뭐 다른 것이든 간에 스토리지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요. 거기 배터리가 있다. 그다음에 AI 인프라와 재생에너지에는 ESS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곳의 선점,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디바이스 개발들을 둘 다 할 수 있다면 배터리가 그동안에 막 부침도 심하고 중국에 침입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형태의 전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두 가지 저장 매체가 항상 생긴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에는 ESS가 필요하다. 이것들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취할 수 있다면은 AI 시대에 변화된 어떤 기술 환경 같은 거에 굉장히 큰 이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짧은 시간 혹은 긴 시간 말씀 나눠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어떤 면 혜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서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AI를 어떻게 전복해서 활용할 것인가가 우리나라 미래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 투자나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신사임당 채널을 보시면서 많은 또 지식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